서울의 하늘은 지독한 잿빛이었다. 스모그와 자본이 뒤엉켜 만들어낸 값비싼 무채색. 럭스온 그룹 본사 60층 CEO 강지훈의 사무실은 그 잿빛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은 도시를 발밑에 둔 정복자의 시선과 함께 동시에 모든 것을 격리시키는 감옥의 벽이기도 했다. 그는 이 유리 감옥의 유일한 수감자였다. 책상 위에는 방금 끝난 이사회의 잔해가 남아 있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건.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논리와 냉철한 카리스마로 모든 반대 의견을 잠재웠다. 그의 결정은 곧 럭스온의 법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지금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가 갑옷처럼 답답했다. 그는 강지훈이었다. 34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 10위권의 럭스온을 이끄는 천재.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자신은 텅 비어 있었다.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였고 효율성을 저해하는 바이러스였다. 그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괴물이 되어야 했다. 책상 위에서 그의 약혼녀 유미래의 사진이 담긴 디지털 액자가 반짝였다. 태강물산의 상속녀. 그들의 결합은 럭스온과 태강의 결합을 의미했다. 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름답지만 차가웠고 야망으로 불타는 눈. 그들은 사랑이 아닌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였다. 다가오는 결혼식은 그가 져야 할 또 다른 무거운 짐이었다. 그는 서재로 걸어갔다. 수천 권의 고서가 아닌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잠긴 벽의 일부가 열렸다. 그 안에는 그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있었다. 현금이나 기밀 문서가 아니었다. 낡고 해진 배낭, 몇 년은 입은 듯한 후드티와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 그리고 몇 달간 치밀하게 준비한 가짜 신분증과 소액의 현금이 담긴 낡은 지갑. 이것은 도피가 아니었다. 일종의 실험이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이름, 돈, 권력, 배경을 떼어냈을 때 강지훈이라는 인간에게 무엇이 남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바닥까지 떨어져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다. 혹은 그저 숨이라도 쉬고 싶었다. 그는 이 질식할 것 같은 완벽함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며칠 후 강지훈은 공식적으로 장기 해외 출장을 떠났다. 그의 전용기가 활주로를 이륙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신복인 최 비서만 타고 있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회장님? 최 비서는 마지막까지 그의 주군을 말렸다. 2주입니다. 2주 후에 연락이 없으면 플랜 B를 가동하십시오. 지훈은 그렇게 말하고 공항을 빠져나왔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시간이 멈춘 듯한 달동네 낙원동이었다. 고급 세단은 동네 입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멈춰섰다. 그는 차고 있던 수억 원대의 시계를 풀어 최 비서에게 건넸다. 가. 짧은 명령과 함께 그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노면이었다. 같은 시각 박하나는 좁아터진 옥탑방에서 끓어 넘치는 냄비를 황급히 불에서 내리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땀으로 젖은 이마를 스쳤다. 그녀의 삶은 늘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바빴다. 누나, 또 태웠어. 방문이 열리고 교복을 입은 남동생 하준이 코를 킁킁거리며 나왔다. 아니거든, 김치찌개는 원래 좀 눌어붙어야 맛있는 거야. 하나는 짐짓 큰 소리를 치며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찌든 가난 속에서도 유일하게 빛나는 것이었다. 24. 친구들은 한창 연애하고 취업 준비를 하거나
혹은 첫 직장에서 불평을 늘어놓을 나이. 하지만 하나에게는 사치였다. 3년 전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그녀는 억척스러운 가장이 되어야 했다. 폐지를 주우시는 할머니와 아직 중학생인 남동생. 그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그녀가 방 안쪽 낡은 요 위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는 힘겹게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약값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할머니의 갈라진 목소리에 하나는 애써 밝게 웃었다. 무슨 소리야? 나 요즘 돈 잘 벌어.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곧 오토바이 배달도 시작할 거야.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할머니의 병원비는 밑 빠진 독처럼 돈을 집어삼켰다. 식당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로는 어림도 없었다. 이미 그녀의 어깨 위에는 아버지의 장례식 때 빌려 쓴 사채의 망령,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가족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다. 늦은 밤 하나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위해 좁은 골목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가로등마저 드문드문 꺼져 있어 으슥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버려진 상가 건물 모퉁이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이 들렸다. 하나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이봐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동네 사람 아니지? 몇몇 동네 청년들이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남자는 더럽고 낡은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그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다. 낯선 노숙자가 그들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여기서 꺼져. 여긴 내 놈이 있을 때가 아니야. 한 놈이 남자의 어깨를 발로 툭 찼다. 남자는 비틀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강지우는 생전 처음 겪는 노골적인 폭력과 위협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머리로는 수십 가지 대응책을 떠올렸지만 몸은 노면이라는 역할에 갇혀 있었다. 그만두지 못해. 하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쓰러진 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상철 오빠, 또 시작이야. 이 사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왜 그래? 그녀가 깡마른 몸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우두머리인 상철이 껄렁하게 웃었다. 아, 박하나. 네가 이 거지 새끼 변호사라도 되냐? 비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힘없는 사람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재밌어? 동네 망신시킬 일 있어? 하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상철은 혀를 찼다. 박하나는 동네에서 유명했다. 억척스럽고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아이. 그녀와 얽혀서 좋을 건 없었다. 에이, 재수없게. 가자. 오늘은 저 여자애 봐서 봐주는 줄 알아. 이거지 새끼야. 불량배들은 툴툴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나는 그제야 지훈을 돌아봤다. 그는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흙먼지 투성이인 얼굴, 하지만 그 속에서 이질적으로 빛나는 혼란스럽고도 날카로운 눈빛. 괜찮아요, 아저씨? 다친 데는 없고요. 하나가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내밀어진 작고 거친 손을 바라보았다. 따뜻했다. 조금 전까지 그를 짓누르던 모욕감과 공포가 이 작은 온기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며칠간의 노숙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다. 강지훈이 노면이라는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보낸 첫 며칠은 지옥 그 자체였다. 낮에는 인력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아무런 경험도 인맥도 없는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다. 밤이 되면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화려한 도시의 마천루들을 원망스럽게 올려다보며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배고픔이라는 원초적인 고통에 시달렸다. 그의 자존심은 매 순간 산산조각 났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천억 원의 계약을 좌지우지하던 그가 이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편의점 폐기 음식을 두고 다른 노숙자들과 눈치 싸움을 벌여야 했다. 굴욕감에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생존 본능은 그 모든 감정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펜트하우스 속 왕자였는지 절감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박 하나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일하던 편의점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줬던 따뜻한 캔커피의 온기는 그가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 순수하고 당당한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눈빛을. 며칠 만에 그는 드디어 그녀의 근무 시간을 알아냈다. 밤 10시. 그녀는 어김없이 낡은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 뒤에 서 있었다. 지훈은 망설였다. 지금 자신의 꼴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초라했다. 며칠간 씻지 못해 떡진 머리, 흙먼지로 뒤덮인 옷. 그는 차마 편의점의 밝은 불빛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편의점 건너편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바쁘게 물건을 채우고 손님을 응대했다. 가끔씩 몰려드는 취객들의 무례한 농담에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동시에 놀랍도록 강인해 보였다. 그는 저 작은 어깨가 얼마나 많은 무게를 견디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녀가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폐기 식품인 듯했다. 그녀는 익숙하게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늙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많이 먹어라. 오늘은 특식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다정했다. 지우는 그 모습에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인기척을 느낀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지훈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가 며칠 전 불량배들에게 맡고 있던 그 사람임을 기억해냈다. 아저씨,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지금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나는 그를 잠시 빤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또 밥 굶었죠?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또 다른 비닐봉지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요. 유통기한 딱 1시간 지난 삼각김밥이랑 우유예요. 먹어도 안 죽어요. 그녀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다. 지훈은 망설였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적선이었다. 하지만 그의 위장은 이미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봉지를 받아들었다. 저기, 앉아서 먹어요. 하나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를 가리켰다. 그녀도 자신의 몫인 듯한 컵라면 하나를 들고 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강 다리 위를 오가는 자동차 불빛을 바라보며 각자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컵라면의 뜨거운 김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녹였다. 이름이 뭐예요? 하나가 먼저 물었다. 아까 그 불량배들이랑 또 마주치면 제가 불러줘야 하니까. 지훈은 잠시 멈칫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버렸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말했다. 노면이요. 노면? 길바닥이란 뜻이에요. 특이하네. 전 하나
박하나예요. 그녀는 별 뜻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지우는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가 먹어본 그 어떤 만찬보다도 강렬한 맛이었다. 왜 날 도와주는 거요?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불쌍해 보이나? 하나는 젓가락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불쌍하죠. 근데 나도 불쌍해요. 저기 저 고양이도 불쌍하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굶는 사람 보니까 옛날 생각나서 그래요. 아빠 도망가고 엄마랑 둘이 굶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주먹밥 줬거든요. 그때 그 주먹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했다. 지후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가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성에서 완벽한 통계와 수치로 세상을 재단했지만 정작 2~1미터 앞의 현실을 몰랐다. 아저씨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말하는 거나 눈빛 같은 게 그냥 노숙자 같지는 않은데. 하나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지우는 순간 긴장했지만 이내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다 잃었소. 회사도 집도 사람도. 그래서 나도 내가 누군지 찾고 있는 중이요. 찾아요? 뭘 찾아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말했다. 하나는 그의 말을 잠시 곱씹는 듯했다. 거창하네. 난 그런 거 찾을 시간 없는데 나는 그냥 오늘 밤 무사히 넘기고 내일 아침에 할머니 약값 벌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게요. 그녀는 남은 국물을 마저 마시고 일어섰다. 자, 이거요. 그녀가 주머니에서 손난로 하나를 꺼내 그에게 던져주었다. 밤에 추울 거예요. 내일은 인력시장이라도 다시 가봐요.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으면 얼어 죽어요. 알았죠? 그녀는 마치 잔소리하는 누나처럼 말하고는 옥탑방을 향해 걸어갔다. 지후는 그녀가 사라진 골목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손난로와 절반쯤 먹다 남은 삼각김밥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노면이 되기로 한 것이 그저 유미래와 아버지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 차가운 도시 밑바닥에서 박하나라는 이름의 진짜 불빛을 발견한 것이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삶은 기묘한 이중생활이 되었다. 낮에는 노면이라는 이름의 일용직 노동자로 땀을 흘렸다. 그는 일부러 가장 힘들고 고된 일을 찾아다녔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건설 현장에 폐기물을 치웠다. 육체의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머리를 맑게 했고 펜트하우스에서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허함을 잊게 했다. 그렇게 번 일당은 고스란히 낡은 여인숙의 반갑과 저녁 식사비로 쓰였다. 그리고 그의 저녁 식사는 언제나 박하나가 일하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더 이상 훔치듯 그녀를 지켜보지 않았다. 그녀의 교대 시간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 하나를 들고 그녀를 기다렸다. 하나 역시 그를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그녀에게 노면은 더 이상 위협적인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편안한 청자, 평저였다. 그녀는 굳이 대답을 바라지 않고 그에게 자신의 일상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팍팍한 삶 속에서 그녀가 숨을 쉬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오늘 진상 손님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가 턱을 괴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녀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 자기가 유통기한 지난 걸 샀다고 환불해 달라는 거예요. 이미 반이나 마셔놓고 노면 씨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지후는 뜨거운 면발을 삼키며 잠시 생각했다. 그의 세계에서는 그런 진상은 감히 존재할 수 없었다. 존재하려 했다면
그의 법무팀이 즉각 처리했을 것이다. 글쎄, 그냥 다른 우유를 하나 더 줬을 것 같군. 그가 덤덤하게 대꾸했다. 에이, 그러면 벌은 나빠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누구보다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규칙을 비트는 삶을 살았는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없이 규칙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좀 어떠시오? 지훈이 화제를 돌렸다. 그녀의 가족 이야기는 그녀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아프게 하는 이야기였다. 별로 안 좋아요. 기침이 멎질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어야죠. 그녀의 목소리가 금세 물기에 젖었다. 동생 하준이는 또 철없이 축구화 사달라고 조르고 걔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지훈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의 그는 노면일 뿐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들어주는 것, 그리고 라면, 국물을 마저 마시는 것 뿐이었다. 그 순간 럭스온 타워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부재가 일주일을 넘기자 슬슬 내부에서 균열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중심에는 당연히 김 부회장이 있었다. 지금 추진 중인 MA 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회장님이 연락 두절이라니요. 김 부회장이 이사들을 선동하듯 말했다. 유미래는 약혼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행방을 좇고 있었지만 최 비서가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녀는 김 부회장과 손을 잡을 생각은 없었지만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최 비서, 강 대표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상의 문제라면 주주들에게 솔직히 밝혀야 합니다. 한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최 비서는 홀로 이 모든 압박을 감내해야 했다. 회장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개인 사찰 중이십니다. 곧 복귀하실 예정이니 모든 안건은 그때까지 보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류라니 지금 태강물산과의 합병건이 달린 문제야. 유미래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지훈 씨가 지금 하는 행동은 럭스온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요. 그녀의 분노는 사실 지훈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모멸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 부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더 싸워라. 강지훈, 네가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이 자리는 내가 차지하게 될 테니. 그는 지훈의 부재를 경영 능력 부재로 몰아가기 위한 시나리오를 이미 완성해둔 상태였다. 다시 편의점 앞, 어느새 차가워진 컵라면, 용기를 쥔 채 지훈은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사실 오늘 그놈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속말처럼 낮아졌다. 그림자라고 아빠가 남긴 빚이요. 지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얼마요? 원금은 5천인데 이자가 붙어서 이젠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하나는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을 지었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다. 이번 주까지 1,000만 원을 못 구하면 하준이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지우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1,000만 원. 그에게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 돈이었다. 하지만 노면에게는 그리고 박하나에게는 생지옥을 의미하는 금액이었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만든 이거지 같은 연극에 갇혀 그녀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나가 스스로를 다잡듯 말했다. 밤에 하는 배달일 하나 더 구하면 어떻게든 될 거예요. 그녀는 지훈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노면 씨. 아저씨랑 얘기하니까 그래도 속이 좀 풀리네. 그녀는 빈 컵라면 용기들을 치우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혼자 남아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의 그 연약한 미소가 그 어떤 비난보다도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더 이상 이 실험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지훈이 낡은 여인숙 침대에 몸을 누인 지 3주가 되어 가던 날 밤 사건은 터졌다. 그날따라 하나는 유독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의 기침이 어제부터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훈은 그녀가 애써 웃으려 하지만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외면할 수 없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하시오. 그가 말했지만 하나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의 교대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지독하게 시끄러운 배기음과 함께 오토바이 2대가 편의점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지난번 그 검은 세단에서 내렸던 그림자의 뱀 같은 눈을 한 남자가 이번에는 야구 방망이를 든 부하 둘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폭력적인 위협이었다. 박하나, 그가 껌을 질겅거리며 편의점 문을 발로 차듯 열었다. 하나는 계산대 뒤에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약속한 3일, 지난 지 꽤 된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이 인내심이 별로 없으셔서. 남자가 진열된 과자 하나를 집어 터뜨리며 말했다.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졌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하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은 돈이야, 아가씨. 남자가 계산대 위로 몸을 숙이며 그녀의 뺨을 손가락으로 톡 쳤다. 네가 가진 것 중에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볼까? 네 동생, 아니면 너. 그 순간이었다. 편의점 구석에서라면 국물을 마시고 있던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편의점 안의 모든 소리를 순간적으로 집어삼켰다. 그는 컵라면 용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들 앞을 막아섰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밤바다처럼 차갑고 깊었다. 그 손 치워.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울렸다. 그림자의 우두머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거지 새끼는 네가 저 계집의 보디가드라도 되냐? 아니면 남은 붕어빵이라도 얻어먹었어?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야구방망이를 어깨에 툭툭 쳤다. 노면 씨, 안 돼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가 겁에 질려 소리쳤다. 그녀는 지훈이 다칠까봐 두려웠다. 상관없지 않아. 지훈은 하나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는 다시 그 남자를 노려보았다. 다시 말하지.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고 여기서 꺼져. 이 새끼가 진짜. 남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가 손을 들어 지훈의 뺨을 후려치려는 순간 지훈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지훈은 지난 몇 주간의 막노동으로 다져진 악력으로 남자의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이 잡았다. 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내 놈들. 이름이 그림자라고 했나? 지훈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부로 너희들은 그림자조차 남지 못하게 될 거다. 그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건달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수적 우위를 깨닫고 다른 부하가 방망이를 치켜들었다. 노면 씨, 피해요.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지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꺾어 방패 삼아 밀어붙이며 편의점 밖으로 그들을 몰아냈다.
하나는 가게 문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 지훈이 외쳤다. 그는 자신이 노면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오직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편의점 밖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훈은 훈련받은 적은 없었지만 재벌가의 후계자로서 받아온 혹독한 자기 방어 훈련과 지금 이 순간의 처절한 분노가 그의 몸을 움직였다. 그는 두 명을 상대해야 했지만 놀랍게도 밀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한 명이 휘두른 야구 방망이가 지훈의 어깨를 강타했다. 윽, 지훈이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았다. 이 거지 새끼가 감히. 우두머리가 쓰러진 지훈의 머리채를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배를 강하게 걷어찼다. 지훈은 피맛을 느꼈다. 죽여버려. 남자의 외침과 함께 다른 부하가 다시 방망이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젠장, 경찰이다. 불량배들은 당황했다. 일단 튀어. 전현이랑 저 새끼, 나중에 반드시 밟아버린다. 그들은 지훈을 걷어차고는 서둘러 오토바이에 올라타 사라졌다. 지훈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와 옆구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하나가 편의점에서 뛰쳐나와 그에게 달려왔다. 노면 씨,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피가 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완전히 젖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힘겹게 미소 지으려 했다. 괜찮소. 하나 씨는 안 다쳤.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다. 그의 무력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가 가진 막대한 힘을 단 하나도 쓰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맞았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하나는 울부짖으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지훈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하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구급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지훈의 흙먼지 묻은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자신을 지키려다 다쳤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훈은 신원불명의 노숙자로 분류되어 가장 기본적인 처치만 받고 있었다. 보호자분, 환자분,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 비용과 치료비를 먼저 수납하셔야. 간호사의 사무적인 말에 하나는 절망했다. 그녀에게는 당장 몇만 원의 현금도 없었다. 제가 어떻게든. 그녀가 울먹이며 주머니를 뒤질 때였다. 병원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단정하지만 빈틈없는 슈트 차림의 최 비서가 내렸다. 그는 하나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그녀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박하나 씨, 모든 것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지훈 회장님의 신변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하나의 머리가 망치로 맞은 듯 쿵 울렸다. 뭐라고요? 강지훈 회장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최 비서는 이미 지훈의 침대 곁으로 가 의료진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응급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병원장이 직접 달려나오고 최고의 외과 의사들이 호출되었다. 하나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몇 주간 자신과 컵라면을 나눠 먹고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주던 그 초라한 남자 노면. 그가 럭스온 그룹의 회장 강지훈이라고? 어젯밤 자신을 협박하던 그 사채업자들, 그리고 오늘 아침 기적처럼 해결된 할머니의 병원비와 입금된 1억 원,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하지만
그 진실은 그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듯했다. 병원의 복도는 순식간에 차가운 질서로 가득 찼다. 강지훈 회장님이라는 최 비서의 한마디는 마법과도 같았다. 방금 전까지 흙먼지 묻은 노숙자로 취급받던 노면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가 주목하는 VIP가 되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쏟아져 나와 그를 특실로 옮기기 시작했다. 하나는 그 모든 광경을 유령처럼 서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젯밤 자신을 지키려다 피를 흘린 남자. 자신에게 컵라면의 온기를 나눠주던 남자. 그가 럭스온의 강지훈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신문과 뉴스에서 완벽한 슈트를 입고 냉철한 카리스마를 내뿜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더러운 가발과 수염, 때 묻은 옷 뒤에 그가 숨어 있었다. 박하나 씨, 최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이 오히려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다. 회장님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비와 그간의 모든 보상은 저희 럭스온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다면 하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급하게 이동하는 침대 위에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였지만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보상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귀를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비서를 바라보았다. 보상이요? 네, 물론입니다. 어젯밤 일은 어젯밤 일만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할머니 수술. 내 통장에 들어온 1억 원. 그것도 보상이었나요? 아니면 실험이었나요? 가난한 여자가 돈벼락을 맞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거였어요? 최 비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훈이 그녀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박하나 씨, 그건 대답하세요. 하나가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다. 회장님께서 최 비서가 말을 고르는 사이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병원의 정숙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거만한 발소리였다. 유미래였다. 그녀는 지훈이 부재 중일 때부터 그의 위치를 추적해왔고 마침내 그가 이 허름한 병원 응급실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달려온 것이었다. 유미래는 자신의 약혼자가 노숙자 행세를 했다는 사실보다 그가 다쳤다는 사실에 더 격분해 있었다. 그것은 럭스온과 태강의 합병의 차질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VIP 병실로 향하다가 지훈의 침대 곁을 지키려던 최 비서와 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하나를 발견했다. 유미래의 시선이 하나의 낡은 운동화부터 눈물 자국이 얼룩진 얼굴까지 천천히 훑었다. 경멸과 혐오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선이었다. 최 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죠?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다. 최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려던 순간 하나가 먼저 말했다. 제가 그 사람이 아니 강지훈 씨가 신세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을 변호하려는 듯한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유미래는 코웃음을 쳤다. 신세? 강지훈이 너 같은 애한테 신세를 졌다고? 유미래가 하나에게 바싹 다가섰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하나의 코를 찔렀다. 너구나. 내 약혼자가 정신 나가서 이런 거지 소굴에 숨어들게 만든 게 얼마 받았니? 그 그림자 놈들 해결해 준 값? 아니면
내 몸값이었어? 하나의 뺨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예요? 모른 척 하지 마. 내 통장에 꽂힌 1억, 그거 내 돈이야. 아니, 정확히는 내 약혼자 돈이고, 그건 곧 내 돈이 될 거니까. 유미래는 잔인하게 웃었다. 그 돈 받고 떨어지기로 한 거 아니었어? 왜 아직도 여기 얼쩡거리고 있는 거야? 설마, 사랑이라도 한 줄 알았니? 그만해, 미래씨. 그때 휠체어에 앉은 지훈이 막 도착한 병원장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다. 그는 응급처치만 받은 상태였지만 의식을 되찾자마자 하나의 비명 같은 목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것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유미래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훈 씨, 이게 무슨 꼴이야? 유미래가 경악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를 지나쳐 충격으로 굳어버린 하나 앞에 멈춰섰다. 하나 씨, 이게 무슨 꼴이야?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낯설었다. 노면이 아닌 강지훈이 부르는 그녀의 이름이었다. 하나는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요. 오지 마. 그녀는 두 남녀를 번갈아 보았다. 한 명은 자신을 경멸하는 재벌 상속녀, 다른 한 명은 자신을 완벽하게 속인 재벌 회장. 그들이 사는 세상과 자신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이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다. 당신들, 정말 끔찍해. 하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당신이 준 돈, 그 더러운 돈, 당장 돌려줄게요. 할머니 수술비도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하나는 그대로 몸을 돌려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하나씨, 박하나, 지훈이 외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지훈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어깨의 통증과 최비서의 만류에 가로막혔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 비참한 연극의 무대 위에 홀로 남겨졌다.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차가운 질서로 가득 찼다. 강지훈 회장님이라는 최 비서의 한마디는 마법과도 같았다. 방금 전까지 흙먼지 묻은 노숙자로 취급받던 노면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가 주목하는 VIP가 되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쏟아져 나와 그를 특실로 옮기기 시작했다. 하나는 그 모든 광경을 유령처럼 서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젯밤 자신을 지키려다 피를 흘린 남자. 자신에게 컵라면의 온기를 나눠주던 남자. 그가 럭스온의 강지훈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신문과 뉴스에서 완벽한 슈트를 입고 냉철한 카리스마를 내뿜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더러운 가발과 수염, 때 묻은 옷 뒤에 그가 숨어 있었다. 박하나 씨, 최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이 오히려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다. 회장님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비와 그간의 모든 보상은 저희 럭스온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다면 하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급하게 이동하는 침대 위에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였지만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보상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귀를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비서를 바라보았다. 보상이요? 네, 물론입니다. 어젯밤 일은 어젯밤 일만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할머니 수술, 내 통장에 들어온 1억 원, 그것도 보상이었나요? 아니면 실험이었나요? 가난한 여자가 돈벼락을 맞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거였어요? 최 비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훈이 그녀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박하나 씨, 그건 대답하세요. 하나가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다. 회장님께서 최 비서가 말을 고르는 사이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병원의 정숙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거만한 발소리였다. 유미래였다. 그녀는 지훈이 부재 중일 때부터 그의 위치를 추적해왔고 마침내 그가 이 허름한 병원 응급실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달려온 것이었다. 유미래는 자신의 약혼자가 노숙자 행세를 했다는 사실보다 그가 다쳤다는 사실에 더 격분해 있었다. 그것은 럭스온과 태강의 합병의 차질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VIP 병실로 향하다가 지훈의 침대 곁을 지키려던 최 비서와 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하나를 발견했다. 유미래의 시선이 하나의 낡은 운동화부터 눈물 자국이 얼룩진 얼굴까지 천천히 훑었다. 경멸과 혐오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선이었다. 최 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죠?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다. 최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려던 순간 하나가 먼저 말했다. 제가 그 사람이, 아니, 강지훈 씨가 신세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을 변호하려는 듯한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유미래는 코웃음을 쳤다. 신세. 강지훈이 너 같은 애한테 신세를 졌다고? 유미래가 하나에게 바싹 다가섰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하나의 코를 찔렀다. 너구나. 내 약혼자가 정신 나가서 이런 거지 소굴에 숨어들게 만든 게 얼마 받았니? 그 그림자 놈들 해결해준 값? 아니면 내 몸값이었어? 하나의 뺨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예요? 모른 척하지 마. 내 통장에 꽂힌 1억. 그거 내 돈이야. 아니, 정확히는 내 약혼자 돈이고 그건 곧 내 돈이 될 거니까. 유미래는 잔인하게 웃었다. 그 돈 받고 떨어지기로 한 거 아니었어? 왜 아직도 여기 얼쩡거리고 있는 거야? 설마 사랑이라도 한 줄 알았니? 그만해, 미래 씨. 그때 휠체어에 앉은 지훈이 막 도착한 병원장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다. 그는 응급처치만 받은 상태였지만 의식을 되찾자마자 하나의 비명 같은 목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것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유미래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훈 씨, 이게 무슨 꼴이야? 유미래가 경악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를 지나쳐 충격으로 굳어버린 하나 앞에 멈춰섰다. 하나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낯설었다. 노면이 아닌 강지훈이 부르는 그녀의 이름이었다. 하나는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요. 오지 마. 그녀는 두 남녀를 번갈아 보았다. 한 명은 자신을 경멸하는 재벌 상속녀. 다른 한 명은 자신을 완벽하게 속인 재벌 회장. 그들이 사는 세상과 자신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이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다. 당신들 정말 끔찍해. 하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당신이 준 돈, 그 더러운 돈, 당장 돌려줄게요. 할머니 수술비도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하나는 그대로 몸을 돌려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하나씨, 박하나. 지훈이 외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지훈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어깨의 통증과 최 비서의 만류에 가로막혔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 비참한 연극의 무대 위에 홀로 남겨졌다. 유미래는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경멸을 넘어섰다. 결국 저런 여자 때문에 그룹을 그리고 나를 버리겠다고? 강지훈, 넌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한 거야. 그녀는 지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가며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부회장님, 저 미래예요. 그래요, 찾았어요. 병원에 있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거지 계집애한테 완전히 홀렸어요. 네, 박하나. 그 여자 때문에 저와의 약혼까지 깨겠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로 가죠. 지훈은 VIP 병실로 옮겨졌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옥탑방보다 더 황량했다. 그는 최 비서에게 당장 퇴원 수속을 밟으라고 지시했다. 어깨의 상처는 아물면 그만이었지만 하나가 그에게 남긴 상처는 훨씬 더 깊었다. 그는 그녀를 속였다. 선이었다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결국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녀의 순수함을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병원복을 벗어던지고 최 비서가 가져온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며칠 전 노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울 속에는 다시 냉철한 기업가 강지훈이 서 있었다. 최 비서, 그림자 놈들, 어떻게 됐지? 지시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현재 관련자 전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잘했네. 지훈이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유미래와 김 부회장 두 사람의 움직임을 주시해. 특히 유미래가 태강물산 쪽 자금을 이용해 박하나 씨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 회장님, 하지만 그녀를 보호해야 하네. 이건 명령이야. 지훈은 병실을 나섰다. 그의 목적지는 럭스온 타워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그 낡은 달동네 하나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옥탑방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하나 씨, 나요, 노면. 아니, 강지훈이요. 제발, 얘기 좀 합시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작은 숨소리, 흐느낌을 참는 소리가 굳게 닫힌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훈은 차가운 철문에 이마를 기댔다. 내가 잘못했소. 처음부터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가세요. 문 안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긴 왜 와요? 당신네들 세상으로 돌아가요. 나 같은 거 더 이상 갖고 놀지 말라고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하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그 어떤 비즈니스 협상보다 수조 원짜리 계약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절박하고 어려웠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지켜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세계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가는 순간 김 부회장과 유미래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병원은 순식간에 강지훈이라는 이름 하나로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VIP 병동의 특실이 즉시 준비되었고 병원장이 직접 그의 상태를 살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은 벗겨지고 최고급 실크 환자복이 그의 몸에 감겼다. 어깨의 타박상과 갈비뼈의 실금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최 비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찢어진 상처보다 더 쓰라렸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하나가 울부짖으며 외치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그녀가 느꼈을 배신감의 깊이를 그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 자신이 찾은 유일한 진심을 자신의 가장 큰 거짓말로 잃어버린 것이었다. 회장님,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유미래 아가씨께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경영 공백을 사유로 긴급 안건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화면을 노려보았다. 김 부회장과 유미래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보였다. 그들이 손을 잡은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지훈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어깨에 통증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럭스온 타워로 간다. 지금 당장. 하지만 회장님, 몸이, 최 비서. 내 지시가 늦어질수록 그들은 박하나 씨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미 그녀의 신상을 다 파악했을 테니 지훈의 눈빛은 노면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모든 감정이 지워진 오직 목표만을 향해 움직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병원을 나서는 즉시 그림자 조직의 모든 불법 대출 내역과 그들의 상납 라인을 낱낱이 검찰과 언론에 터뜨리라고 지시했다. 또한 박하나의 옥탑방 주변으로 럭스온의 최고 보안팀을 비밀리에 배치시켰다. 럭스온 타워 60층 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부회장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유미래는 피해자의 얼굴을 한 채 그의 옆을 지켰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지훈 회장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기이한 행동은 그룹의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을. 김 부회장이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붕대를 감은 팔을 검은 슈트 안에 감춘 강지훈이 최 비서와 함께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모든 이사들이 경악했다. 회장님, 이게 어찌 된. 김 부회장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렸다. 지훈은 천천히 걸어 의장석으로 향했다. 내 자리에 앉아 계셨군, 김 부회장.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쥐새끼들이 너무 많아졌어. 유미래가 창백해진 얼굴로 일어섰다. 지훈 씨,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당신이 저지른 일을 내가 저지른 일? 지훈이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래, 내가 저지른 일이 있지. 당신들처럼 썩은 것들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것. 그는 최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 전면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 부회장이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와 은밀히 만나는 장면, 그리고 불법 자금이 오가는 장부 내역이었다. 김 부회장, 자네가 지난 3년간 횡령한 회사 자금이 꽤 되더군. 그걸로 불법 사채놀이를 하고 심지어 내 약혼녀와 손을 잡고 나를 끌어내릴 궁리까지 했어. 지훈이 모든 증거 자료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 부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유미래 씨. 지훈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당신 아버지가 태강물산을 살리기 위해 내게 어떤 제안까지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힐까? 유미래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어렸다. 당장 이사회를 종료시켜요. 이건 불법이야. 불법은 당신들이 저지른 짓이지. 지훈은 경멸을 담아 말했다. 최 비서, 보안팀 불러. 저 두 사람 검찰청으로 바로 인계하게. 횡령, 배임, 불법 채권 추심교사. 죄목은 차고 넘칠 테니까.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정리되었다. 김 부회장과 유미래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고 이사회는 해산되었다. 지훈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권력이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박하나의 번호를 눌렀지만 고객님의 사정으로 라는 차가운 음성만 돌아왔다. 그 시각 하나는 옥탑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미 럭스온 재단에서 마련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하준이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전학 수속을 마쳤다. 그녀의 통장에 남은 1억 원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생각이었다. 누나,
정말 가야 해? 하준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응, 가야 해. 여기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하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노면을, 아니 강지훈을 증오해야 마땅했지만 자꾸만 자신을 지키려다 다쳤던 그의 모습과 그가 건네던 따뜻한 라면 국물이 떠올랐다. 짐을 들고 옥탑방을 나서려던 순간 문 앞에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림자 패거리와는 다른 훨씬 더 훈련되고 위압적인 분위기였다. 하나는 하준을 등 뒤로 숨기며 외쳤다. 누구세요? 또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해십니다. 박하나 씨, 저희는 회장님의 명으로 당신을 보호하러 왔습니다. 보호?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전해요.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그녀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이제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하나의 손이 문고리를 잡은 채 멈췄다. 모든 것을 정리했다는 말, 그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 또다시 그의 힘을 썼다는 의미였다.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차가운 질서로 가득 찼다. 강지훈 회장님이라는 최 비서의 한마디는 마법과도 같았다. 방금 전까지 흙먼지 묻은 노숙자로 취급받던 노면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가 주목하는 VIP가 되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쏟아져 나와 그를 특실로 옮기기 시작했다. 하나는 그 모든 광경을 유령처럼 서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젯밤 자신을 지키려다 피를 흘린 남자. 자신에게 컵라면의 온기를 나눠주던 남자. 그가 럭스온의 강지훈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신문과 뉴스에서 완벽한 슈트를 입고 냉철한 카리스마를 내뿜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더러운 가발과 수염, 때 묻은 옷 뒤에 그가 숨어 있었다. 박하나 씨. 최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이 오히려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다. 회장님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비와 그간의 모든 보상은 저희 럭스온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다면 하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급하게 이동하는 침대 위에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였지만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보상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귀를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비서를 바라보았다. 보상이요? 네, 물론입니다. 어젯밤 일은 어젯밤 일만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할머니 수술. 내 통장에 들어온 1억 원. 그것도 보상이었나요? 아니면 실험이었나요? 가난한 여자가 돈벼락을 맞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거였어요. 최 비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훈이 그녀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박하나 씨, 그건 대답하세요. 하나가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다. 회장님께서 최 비서가 말을 고르는 사이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병원의 정숙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거만한 발소리였다. 유미래였다. 그녀는 지훈이 부재 중일 때부터 그의 위치를 추적해왔고 마침내 그가 이 허름한 병원 응급실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달려온 것이었다. 유미래는 자신의 약혼자가 노숙자 행세를 했다는 사실보다 그가 다쳤다는 사실에 더 격분해 있었다. 그것은 럭스온과 태강의 합병에
차지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VIP 병실로 향하다가 지훈의 침대 곁을 지키려던 최 비서와 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하나를 발견했다. 유미래의 시선이 하나의 낡은 운동화부터 눈물 자국이 얼룩진 얼굴까지 천천히 훑었다. 경멸과 혐오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선이었다. 최 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죠?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다. 최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려던 순간 하나가 먼저 말했다. 제가 그 사람이, 아니, 강지훈 씨가 신세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을 변호하려는 듯한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유미래는 코웃음을 쳤다. 신세? 강지훈이 너 같은 애한테 신세를 졌다고? 유미래가 하나에게 바싹 다가섰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하나의 코를 찔렀다. 너구나. 내 약혼자가 정신 나가서 이런 거지 소굴에 숨어들게 만든 게 얼마 받았니? 그 그림자 놈들 해결해 준 값? 아니면 내 몸값이었어? 하나의 뺨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예요? 모른 척 하지 마. 내 통장에 꽂힌 1억. 그거 내 돈이야. 아니, 정확히는 내 약혼자 돈이고 그건 곧 내 돈이 될 거니까. 유미래는 잔인하게 웃었다. 그 돈 받고 떨어지기로 한 거 아니었어? 왜 아직도 여기 얼쩡거리고 있는 거야? 설마 사랑이라도 한 줄 알았니? 그만해, 미래 씨. 그때 휠체어에 앉은 지훈이 막 도착한 병원장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다. 그는 응급처치만 받은 상태였지만 의식을 되찾자 애쓰자 하나의 비명 같은 목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것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유미래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훈 씨, 이게 무슨 꼴이야? 유미래가 경악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를 지나쳐 충격으로 굳어버린 하나 앞에 멈춰섰다. 하나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낯설었다. 노면이 아닌 강지훈이 부르는 그녀의 이름이었다. 하나는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요. 오지 마. 그녀는 두 남녀를 번갈아 보았다. 한 명은 자신을 경멸하는 재벌 상속녀. 다른 한 명은 자신을 완벽하게 속인 재벌 회장. 그들이 사는 세상과 자신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이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다. 당신들, 정말 끔찍해. 하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당신이 준 돈, 그 더러운 돈, 당장 돌려줄게요. 할머니 수술비도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하나는 그대로 몸을 돌려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하나씨, 박하나. 지훈이 외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지훈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어깨의 통증과 최비서의 만류에 가로막혔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 비참한 연극의 무대 위에 홀로 남겨졌다. 유미래는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경멸을 넘어섰다. 결국 저런 여자 때문에 그룹을 그리고 나를 버리겠다고? 강지훈, 넌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한 거야. 그녀는 지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가며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부회장님, 저 미래예요. 그래요. 찾았어요. 병원에 있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거지 계집애한테 완전히 홀렸어요. 네, 박하나. 그 여자 때문에 저와의 약혼까지 깨겠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로 가죠. 지훈은 VIP 병실로 옮겨졌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옥탑방보다 더 황량했다. 그는 최 비서에게 당장 퇴원 수속을 밟으라고 지시했다.
어깨의 상처는 아물면 그만이었지만 하나가 그에게 남긴 상처는 훨씬 더 깊었다. 그는 그녀를 속였다. 선이었다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결국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녀의 순수함을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병원복을 벗어던지고 최 비서가 가져온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며칠 전 노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울 속에는 다시 냉철한 기억과 강지훈이 서 있었다. 최 비서, 그림자 놈들 어떻게 됐지? 지시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현재 관련자 전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잘했네. 지훈이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유미래와 김 부회장 두 사람의 움직임을 주시해. 특히 유미래가 태강물산 쪽 자금을 이용해 박하나 씨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 회장님, 하지만 그녀를 보호해야 하네. 이건 명령이야. 지훈은 병실을 나섰다. 그의 목적지는 럭스온 타워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그 낡은 달동네 하나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옥탑방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하나씨, 나요. 노면. 아니, 강지훈이요. 제발, 얘기 좀 합시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작은 숨소리, 흐느낌을 참는 소리가 굳게 닫힌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훈은 차가운 철문에 이마를 기댔다.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가세요. 문 안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긴 왜 와요? 당신네들 세상으로 돌아가요. 나 같은 거. 더 이상 갖고 놀지 말라고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하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다. 그 어떤 비즈니스 협상보다 수조 원짜리 계약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절박하고 어려웠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지켜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세계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가는 순간 김 부회장과 유미래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병원 복도를 뛰쳐나온 하나는 수미터까지 차올랐다. 배신감과 모욕감,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그 남자에 대한 혼란스러운 연민이 뒤엉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 그녀는 옥탑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에도 그녀가 일하던 편의점에도 이제는 노면이 아닌 강지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무작정 버스를 타고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1인용 VIP 병실로 옮겨진 후였다. 최고급 침대와 개인 간병인이 붙어 있는 그녀가 평생 상상도 못했던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할머니, 하나는 그 낯선 풍경 앞에서 차마 들어가지도 못하고 망설였다. 하나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다. 어떤 아주 점잖은 양반이 와서 럭스온 재단인가 뭔가에서 우리를 돕기로 했다더구나. 네가 신청한 거니? 우리 하준이 학교도.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선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휘두른 거대한 권력이었다. 할머니,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병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얘야, 무슨 소리냐?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평생 기침 달고 살았는데 이제 좀 편하게 숨 좀 쉬어보자꾸나.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하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럭스온 타워의 회장실은 전쟁터였다.
강지우는 붕대를 감은 어깨를 애써 감춘 채 수십 명의 이사들 앞에 섰다. 그의 실종과 기행을 빌미로 김 부회장과 유미래가 소집한 긴급 이사회였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강지훈의 경영 자질을 문제 삼아 그를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방황이 그룹 전체의 주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마치 회사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연기했다. 심지어 달동네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부상까지 입으셨습니다. 이는 럭스온의 대외적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유미래가 그 말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혼녀로서의 배신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저는 이 결혼을 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주로서 묻겠습니다. 강지훈 회장, 당신은 지금 이 거대한 럭스온을 이끌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진해서 물러나시는 게 회의실이 술렁였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 모든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실린 무게가 회의실의 공기를 짓눌렀다. 모두들 내 정신 상태가 궁금하신 모양이군요.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압적이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잠시 회사를 비웠습니다. 럭스온 타워가 아닌 가장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김 부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김 부회장님? 김 부회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회장님의 기행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기행이라. 지우는 최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뜬 것은 김 부회장이 그림자의 우두머리와 은밀하게 만나는 CCTV 화면이었다. 김 부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제가 묻고 싶군요. 럭스온의 부회장께서 불법 사채 조직과 손을 잡고 무슨 짓을 하고 계셨습니까? 스크린에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 부회장이 수년간 횡령한 회사, 자금 내역, 그 돈이 그림자로 흘러들어간 정황, 그리고 그들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는지에 대한 보고서였다. 이것이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이유입니다. 내부에 썩은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지우는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내가 노면이라는 이름으로 달동네에 간 것은 그저 방황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림자가 어떻게 내 직원들과 시민들을 착취하고 있는지, 그 돈이 결국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김 부회장은 내가 사라진 틈을 타 나와 태강물산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나를 무능한 총수로 몰아 이 자리를 차지하려 했겠지요. 유미래 씨, 당신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당신은 지금 살인자의 변호인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마지막 자료가 떴다. 그것은 그림자 조직이 박하나의 아버지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 부회장이 그들의 뒤를 봐주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유미래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옹호하려던 남자가 얼마나 추악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깨닫고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김 부회장은 모함이야. 전부 조작된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최 비서, 지훈이 불렀다. 이미 문 밖에서 검찰이 기다리고 있네. 저분을 정중히 모셔다 드리게.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김 부회장은 연행되었고 유미래는 망연자실한 채 회의실을 떠났다. 지훈은 럭스온의 왕좌를 완벽하게 지켜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는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한 여자를 생각했다. 그는 병원으로 향했다. 하나가 할머니의 병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그가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그를 맞이했다. 볼일은 다 끝났나 봐요,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하나 씨, 당신이 보낸 돈 1억 원, 내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돌려드리면 되죠? 그리고 할머니 병원비도 제가 어떻게든 일해서 갚겠습니다. 당신의 자선은 필요 없어요. 하나가 차갑게 말했다. 자선이 아니오. 그럼 뭐죠? 동정? 아니면 재벌의 유희였나요? 그녀의 날카로운 말에 지우는 가슴이 베이는 듯했다. 당신을 지키고 싶었소. 누구로부터요? 그 사채업자들? 아니면 당신으로부터요? 하나는 지훈을 지나쳐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지훈은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것을 알았지만 그 사실이 지금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거대한 계급의 벽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림자는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그걸로 당신이 하려던 일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도 제 자리로 돌아갈게요. 당신도 당신 자리로 돌아가세요. 우린 원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녀는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사라졌다. 지우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아 처음으로 진정한 패배감을 맛보았다. 강지우는 병실을 떠난 하나를 뒤쫓아갈 수 없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몸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이 그녀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최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회장님, 상처가 필요 없어. 지훈은 담요를 밀어냈다. 그는 럭스온 타워로 돌아왔다. 그가 비운 3주 동안 회사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로웠다. 김 부회장과 유미래가 만들어낸 혼란의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의 복귀는 빠르고 강력했다. 그는 노면의 허름한 옷을 벗어던지고 다시 완벽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지우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김 부회장의 횡령 증거, 그림자와의 유착 관계, 그리고 그 자금으로 태강물산의 부실을 메우려 했던 유미래 측의 은밀한 움직임까지. 내가 자리를 비운 것은 방황이 아니라 럭스온 내부에 기생하는 암덩어리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리고 오늘 그 종양을 완벽하게 도려낼 것입니다. 김 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고 태강물산과의 모든 합작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다. 지우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신을 위협하던 세력을 단숨에 제압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니, 모든 것이 그의 발밑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집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했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해가 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그녀가 있는 곳일 터였다. 그는 최 비서를 불렀다. 박하나 씨는 어떻게 됐나? 최 비서가 보고서를 내밀었다. 옥탑방은 비웠습니다. 할머님은 저희 재단 요양병원에 그대로 계시지만 박하나 씨는 면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 비서가 잠시 망설였다. 어제부로 럭스온 재단에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박하나라는 이름으로요. 할머님 병원비도 정산하겠다고.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자신의 돈을 거부한 것이다. 그 1억 원은 그녀에게 생명줄이었지만 지금은 모욕의 증표가 되어버렸다. 그는 그녀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찾아내. 하지만 절대 내색하지 마. 그냥 어디 있는지나 알아봐. 하나는 짐을 꾸려 옥탑방을 나왔다. 할머니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안전한 요양병원에 남겨두었지만 자신은 그 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1억 원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며칠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지훈이 준 돈은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겨우 작은 고시원방을 하나 구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그만두었다. 그곳은 노면과의 추억이 너무 많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들고 거리를 헤맸다. 하지만 그림자에게 시달렸던 기록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에선지 면접조차 쉽지 않았다. 며칠 뒤 지친 몸을 이끌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던 하나의 앞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막아섰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또다시 그림자 같은 이들일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것은 노면도 CEO 강지훈도 아닌 그저 조금 지쳐 보이는 한 남자 강지훈이었다. 그는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값비싼 슈트가 아닌 평범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하나씨,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죠, 회장님? 하나는 차갑게 벽을 쳤다. 또 무슨 자선 사업이라도 남으셨나요? 지훈은 그녀의 가시 돋친 말에 한 걸음 물러섰다. 아니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사과도 참 쉽게 하네요. 1억 원짜리 사과인가요? 하나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내 삶에 들어와서 모든 걸 망쳐놨어요. 당신이 준 돈 때문에 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됐다고요. 내가 틀렸소. 지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을 돕고 싶었지만 그건 내 방식이었어. 당신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못했소. 노면으로서는 당신을 지킬 힘이 없었고 강지훈으로서는 당신을 존중하는 법을 몰랐던 거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하나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재벌 회장이 뭐가 부족해서 그 비참한 동네까지 와서.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텅 비어 있었소. 그러다 당신을 만났지.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은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소. 따뜻함, 진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 난 그걸 사랑하게 됐던 것 같소. 노면이든 강지훈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박하나라는 사람을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요?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건 동정이나 소유욕이 아니고요. 아니요. 당신이 내게 줬던 붕어빵 그 캔커피 하나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소. 난 그 온기를 되찾고 싶을 뿐이요. 그는 그녀 앞에 섰다. 당신에게 받은 1억 원 돌려받지 않겠소. 아니, 못 받겠소. 그건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속죄요.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선물이 아니요. 당신이 일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가 망설이다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열쇠 하나와 작은 가게의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다. 럭스온 타워 근처가 아닌 그녀가 살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꽃집이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 꿈이라고 했잖소. 꽃집 주인, 지훈이 말했다. 이건 내 돈으로 산 게 아니오. 그림자 놈들에게서 합법적으로 추징한 범죄 수익금이오. 그걸 재단에 기부했고 재단에서 당신의 자활을 위해 지원하는 형식이오. 당신은 갚을 필요 없소. 하지만 성공해서 나중에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돼요. 하나는 등기부 등본을 쥔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노면처럼 무기력하지도 강지훈처럼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한 여자의 용서를 구하는 남자의 눈빛이었다. 내가 이걸 받아도 될까요? 받아줘요. 그리고 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요. 노면도 회장님도 아닌 그냥 강지훈으로 당신 옆에서 컵라면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 말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하나는 대답 대신 손에 쥔 열쇠를 더욱 꽉 쥐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서울의 가장 번잡한 상업지구가 아닌 박하나가 살던 그 낡은 동네역이 한강이 가깝게 흐르는 길모퉁이에 작은 꽃집이 하나 생겼다. 가게의 이름은 하나 그리고 하나 앤드였다. 가게 안은 이른 아침의 햇살과 싱그러운 꽃향기로 가득했다. 박하나는 흙이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능숙한 손길로 하얀색 리시안 셔츠를 다듬고 있었다. 1년 전 절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깡마른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강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정식으로 사업자 대출 계약서를 요구했다. 럭스온 복지재단의 이름으로 엄격한 이율과 상환 계획이 명시된 계약서였다. 지훈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돈이 아니라 기회를 원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를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낼 것이라는 사실을 존중해야 했다.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어서 오. 늦었네요. 강 실장님. 하나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최고급 맞춤 슈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에 니트를 입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배달된 듯한 무거운 흙포대가 들려 있었다.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늦었소. 지훈이 끙 소리를 내며 흙포대를 구석에 내려놓았다. 오늘의 시급은 깎이겠군. 김치찌개는 없는 걸로. 그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웃었다. 럭스온 그룹의 회장은 이 작은 꽃집에서 강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시급은 박하나가 끓여주는 저녁 식사였다. 무슨 소리예요? 늦었으니까 오늘 저녁은 라면이에요. 하나가 그를 흘끗 쳐다보며 핀잔을 줬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처음 몇 달간 하나는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다. 그가 가져다주는 값비싼 선물이나 호의는 모두 거절했다. 지훈은 묵묵히 기다렸다. 그는 강지훈의 힘으로 그녀를 돕는 대신 노면의 방식으로 그녀의 곁에 머물렀다. 늦은 밤 그녀가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 주었고 새벽 꽃시장에 갈 때는 말없이 운전기사를 자처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가 자신을 다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봐줄 때까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다가갔다. 할머니는 오늘 어떠셔? 지훈이 화분에 물을 주며 물었다. 아주 좋으세요. 요즘은 요양병원에서 뜨개질 교실 선생님이 되셨다니까요. 강 실장님 목도리도 하나 뜬다고 하시던데 기대해요. 하나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할머니는 성공적인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았고 하준이 역시 재단의 장학금으로 무사히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유미래와 태강물산은 김 부회장의 몰락과 함께 큰 타격을 입었다. 결국 럭스온과의 합병은 무산되었고 지훈은 그 과정에서 단호한 결단력으로 럭스온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럭스온 그룹은 그의 지시하에 국내 최대 규모의 소외계층 자활지원재단을 설립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느 달동네 편의점의 차가운 컵라면이었다. 정말 저녁에 라면 먹을 거요? 지훈이 아쉬운 듯 물었다. 물론이죠. 회장님께서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나가 그를 놀리듯 말했다. 지훈이 헛기침을 했다. 그건 노면일 때 이야기고. 아, 그럼 노면 씨는 이제 안 오시나? 난 그 사람이 더 좋았는데. 지훈이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하나의 흙 묻은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노면은 당신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얼어 죽었을 거요. 강지훈도 당신이 아니었으면 평생 차가운 유리 감옥에서 살았을 테고. 둘 다 당신이 구한 거요. 하나씩.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드럽게 얽혔다. 더 이상 재벌 회장과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온기로 구원받은 두 남녀가 서 있을 뿐이었다. 라면 먹으러 갑시다. 하나가 먼저 손을 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특별히 계란도 하나 풀어줄게요. 그들은 나란히 꽃집을 나와 예전의 그 편의점으로 향했다. 여전히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길은 더 이상 외롭거나 절망적이지 않았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컵라면을 마주한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의 만찬보다 더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진짜 사랑은 가장 뜻밖의 순간에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시작되었다.